1986년 5월 19일 결혼 3개월 차인 카미야 치카라와 쿠도 리사코는 이시가키 섬으로 신혼여행을 떠나기 위해 오키나와 현에 위치한 나하 공항으로 향합니다. 아내에게 잊지 못할 여행을 선사하고 싶었던 카미야는 그녀의 친구 3명도 여행에 함께 초대했고 리사코의 친구들은 다음 날인 20일 오전에 나하 공항에 합류하였는데요. 그렇게 4사람은 표를 끊고 이시가키 섬으로 향하는 비행기를 기다렸죠. 이때까지만 해도 모두들 여행의 설렘을 안고서 웃고 떠들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몇 시간 뒤 이 중 누군가 죽게 될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죠. 이런 급한 용무가 생겨서 말이야. 나는 아무래도 신혼여행에 함께 가지 못할 것 같아. 이미 비행기 표까지 다 끊었으니 친구들이랑 재밌게 놀고 와. 같은 날 오전 11시 40분경 카미야는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겼다며 여행에서 빠지게 됩니다. 신혼여행에 남편이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으나 같이 가기로 했던 친구들이 있었기에 리사코는 친구들과 함께 이시가키행 비행기에 탑승했는데요. 카미야는 당일 오후 비행기로 오사카로 돌아가기 위해 홀로 공항에 남았죠. 아쉬운 마음을 뒤로하고 여행길에 오른 리사코와 친구들은 오후 1시쯤 이시가키 섬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설레었던 여행은 곧 악몽으로 변해버렸는데요. 섬에 도착한 직후부터 식은땀을 흘리며 오한에 시달리던 리사코가 온몸에 마비 증세와 호흡곤란까지 오며 상태가 급속도로 악화되더니 구급차로 병원에 이송되자마자 돌연 사망해버린 것이죠. 섬에 도착하고서 불과 30분 만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즉시 남편이었던 카미야와 그녀의 가족들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아직 나하 공항이었던 카미야가 비행기를 타고 한 걸음에 달려왔고 경찰은 리사코 친구들의 요청에 더불어 이유가 명확하지 않은 변사라고 판단하여 리사코의 시신을 부검해보는 것이 어떻겠냐고 그에게 허락을 구했는데요. 카미야는 부검에 응하였고 뒤이어 도착한 리사코 가족들 또한 부검 요청을 승낙하였죠. 그렇게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신혼여행의 꿈으로 부풀어있던 리사코는 싸늘한 주검이 되어 해부대 위에 오르게 됩니다. 부검을 집도했던 법의학자 오노 요키치는 사인을 밝히기 위해 세심하고 끈질긴 탐색을 이어갔지만 심장 부근에서 조그마한 우려를 발견하였을 뿐 별다른 이상 징후는 찾지 못하였는데요. 이에 급성 심근경색이라고 판단한 그는 진단을 마치고 결과를 경찰과 유족들에게 전달하였죠. 그런데 오노는 그 과정 중 남편 카미야의 태도에 의문을 품게 됩니다. 그는 불과 몇 시간 전 아내를 잃은 남자라고 보기에는 너무나도 침착했기 때문인데요. 심지어 카미야는 살펴본 장기들은 모두 제자리에 갖다 놓았습니까? 라는 의도를 알 수 없는 질문까지 하였죠. 어떠한 신체적 이상도 없던 젊은 여성이 급사했다는 것 자체에도 약간의 의구심을 품고 있던 오노는 카미야의 태도에 무언가 설명할 수 없는 꺼림칙함을 느꼈고 부검을 마친 리사코의 심장과 혈액 샘플 30ml를 따로 보관해 두기로 합니다. 기존 관행대로면 이곳은 별도로 남겨두어서는 안 되었지만 왠지 모르게 이것을 간직해야 할 것 같은 강한 직감이 들었죠. 경찰 또한 갑작스러운 죽음에 의문을 품고 리사코가 비행기에 탑승하기 전 남편이 카미야가 독극물을 먹였을 가능성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았지만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복용 후 3시간이 지난 시점부터 시작된 리사코의 중독 증세를 설명할 수는 없었습니다. 증세가 시작된 지 30분 만에 급사할 정도로 치명적인 맹독이 체내에서 3시간 동안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폭발하듯 효과를 발휘한다는 것은 이제까지 알려진 어떠한 독과도 그 특징이 부합하지 않았는데요. 이에 이것이 계획된 살인이 아니라고 판단한 경찰은 법의학자가 가져다준 급성 심근경색을 사인으로 발표하게 되죠. 하지만 같이 여행을 떠났던 리사코의 친구들은 카미야에 대한 의혹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사실 그녀의 친구들은 이전부터 그를 쭉 이상하게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리사코와 그녀의 친구들은 도쿄 이케부쿠로에 위치한 고급 술집의 호스티스였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13살 연하의 리사코에게 접근한 카미야는 자신을 공인회계사라고 소개하며 값비싼 선물 공세를 이어갔는데요. 명품 모피코트와 400만 원에 달하는 반지 등을 건네며 리사코의 환심을 산 카미야는 만나게 된 지 6일 만에 청혼을 하였죠. 이에 무언가 다른 꿍꿍이가 있을 것이라 의심한 그녀의 친구들이 카미야와의 결혼을 반대하였지만 이미 마음이 넘어간 리사코는 술집을 관두고 카미야와 동거를 시작 3개월 뒤 결혼을 하게 되죠. 카미야를 수상하게 생각한 리사코의 친구들은 공인회계사 명단에서 카미야 치카라라는 이름을 찾아보았지만 해당하는 이름은 명단에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친구들이 이를 따져묻자 카미야는 사실 저는 중소기업에서 경영 컨설턴트로 일하고 있습니다 라고 답하였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건넸던 값비싼 명품들에 비해 너무나도 낡고 해진 구두를 신고 있었던 모습, 높은 연봉의 전문가라고 하기에는 어딘가 허술한 모습 등으로 인해 리사코의 친구들은 이를 여전히 의심스럽게 여겼다고 하죠. 리사코의 친구들은 이러한 내용들을 언론과 경찰에 알리며 조사를 더 해보아야 한다고 강하게 어필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경찰 측에서 공식 발표한 사인, 그녀들의 직업 등으로 인해 이들의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어주는 곳은 없었는데요. 친구들은 포기하지 않고 각종 언론사의 문을 두드렸고 일간 스포츠의 오다기리 기자와 포커스 편집부의 츠치야 마모루 기자가 이 같은 이야기에 관심을 보이게 되죠. 그들은 그녀들과 심도 깊은 이야기를 나누고 카미야를 조사해 보기로 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 중 매우 의심스러운 정황 몇 가지가 포착되죠. 첫 번째는 1년 전인 1985년 카미야가 약국에서 캡슐형 강장제를 대량으로 구매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캡슐형 강장제는 캡슐에 약을 넣어 섭취하는 제품으로 카미야는 약사에게 아버지가 노망이 들어 의사인 양 주변 사람들에게 나눠주고는 합니다 라고 구매 이유를 설명하였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기자들이 취재해본 결과 카미야의 아버지는 그와 같이 살고 있지 않았으며 정신도 온전한 상태였던 것으로 밝혀졌죠. 두 번째는 결혼 이후 카미야가 리사코에게 자신이 직접 만든 영양제를 꾸준히 먹여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이것을 그저 몸에 좋은 약 정도로만 설명했다고 하는데요. 더욱 의심스러운 것은 사건 당일 비행기가 출발하기 전 공항에서도 카미야가 이것을 리사코에게 먹이는 것을 그녀의 친구 중 한 명이 목격했던 것이죠. 세 번째는 이번이 카미야의 세 번째 결혼이었으며 이전에 두 아내들 모두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하였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아내 야마시타 쿄코 1981년 7월 사망, 두 번째 아내 야마다 나치에 1985년 9월 사망, 그리고 쿠도 리사코 1986년 5월 사망. 카미야와 리사코가 결혼한 시점은 바로 전 부인이었던 나치에가 사망한 지 4개월도 채 지나지 않았을 때였죠. 가장 결정적인 네 번째는 카미야 치카라가 결혼 직후 리사코의 앞으로 무려 4개의 생명보험을 들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금액을 전부 합치면 무려 1억 8,500만 엔, 1986년 기준으로 한화 약 10억 원에 달하는 거액이었는데요. 이로 인해 매달 납입해야 하는 보험료만 36만 엔에 달하였지만 이를 낼 수 있는 형편이 되지 않았던 카미야는 대부업체에게 돈을 빌리면서까지 보험금을 지불하고 있었죠. 오다기리 기자와 마모루 기자는 취재를 통해 알아낸 사실들을 한데 취합하여 신문 일면에 실었고 이것은 즉시 엄청난 논란을 불러일으킵니다. 카미야를 수상쩍게 생각했던 법의학자 오노 요키치 또한 자신이 개별적으로 모은 자료들을 경찰에게 전달하였는데요. 이에 비밀수사회의를 연 경찰 측은 카미야가 범인이라면 그녀를 대체 어떻게 죽인 걸까에 포커스를 맞추어 재조사를 실시하였죠. 역시나 독극물이 가장 유력하다고 생각한 이들은 치바 대학에 복용 3시간 후부터 치명적인 중독 반응이 시작되는 독약 캡슐 제작을 의뢰합니다. 하지만 당시 일본 제일 가는 기술력을 보유했던 대학 연구팀에서도 캡슐의 제조법을 밝혀낼 수는 없었는데요. 독약의 종류가 아닌 캡슐에 비밀이 있다고 생각한 연구팀은 갖은 모의 실험을 진행해 보았으나 캡슐을 3중으로 싸도 심지어 30겹으로 싸도 3시간 후부터 효과가 나타나지는 않았죠. 위산을 무려 3시간이나 버텨내는 캡슐은 시중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았으며 그렇게 되도록 인위적으로 만들어내는 것 또한 불가능했습니다. 비슷한 시기 카미야는 보험사들과 보험금 지급을 놓고 줄다리기를 하고 있었는데요. 리사코의 친구들이 해당 보험사들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전한 우려들, 기사를 통해 연이어 보도되는 카미야의 의심스러운 정황들에 더해 리사코가 과거 신경계 질병으로 통원한 이력이 있었다는 사실을 계약 때 고지하지 않았다는 고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카미야에게 보험금 지급을 보류한 것이죠. 카미야는 이에 민사소송을 내며 정당한 보험금 지급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글을 적어 언론에 전달하였는데요. 의심스러운 정황들이 있기는 했지만 카미야가 리사코를 죽였다는 증거는 나오지 않고 있었고 이에 카미야를 잠정 범죄자로 보았던 대중들의 시선은 점차 완화되기 시작했죠. 계획적으로 아내를 독살하고 그에게 보험금을 타려고 한 사이코패스는 어느샌가 무분별한 추측과 언론 플레이에 의해 희생된 아내를 잃은 남편으로 비춰지게 됩니다. 이후 보험금을 놓고 벌인 재판에서도 승소한 카미야는 이후 취직에도 성공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결과에 불복한 보험사들이 항소하면서 사건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되죠. 이 항소에 리사코를 부검했던 법의학자 오노 요키치의 충격적인 증언이 포함되었기 때문입니다. 영꺼림칙함을 지울 수 없었던 오노는 리사코의 시신을 해부한 이후부터 개인적인 조사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각종 의학 서적, 독극물에 관한 논문 등을 살피며 여러 가지 가능성에 대해 살핀 그는 백과사전에서 투구꽃을 접하게 되는데요. 투구꽃의 뿌리에는 아코니틴이라는 강한 독성이 포함되어 있었죠. 그리고 아코니틴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리사코가 죽기 전 보였던 반응들과 완전히 동일했습니다. 그녀가 섭취한 독이 투구꽃의 아코니틴이라 확신한 오노는 그제서야 다시 그것을 꺼내게 되는데요. 개인적으로 보관해오던 리사코의 심장과 혈액이었죠. 그것이 벌써 5년 전이었습니다. 오노는 리사코의 죽음에 얽힌 미스터리를 풀기 위해 그 많은 시간을 홀로 고군분투해왔던 것인데요. 그는 초미량 분석기를 가지고 있는 도호쿠 대학으로 샘플들을 보내 검사를 의뢰하였고 그로부터 약 9개월 뒤 결과가 도착하게 되죠. 리사코의 혈액에서 아코니틴이 검출됨. 이로써 그녀가 명백한 독사를 당했다는 것이 밝혀지게 됩니다. 리사코 씨를 부검한 법의학자 오노 요키치입니다. 기존에 발표된 사인과 다르게 리사코 씨는 독극물에 의해 죽임을 당했을 수 있습니다. 재판장에선 오노가 이 같은 증언을 하자 카미야는 어째서인지 모든 소송을 스스로 취하하였는데요. 이후 경찰은 한동안 잠잠했던 사건 일지를 다시 꺼내 펼치고 투구꽃을 중심으로 새롭게 수사를 해나가기 시작했죠. 그리고 투구꽃으로 방향을 튼 경찰은 매우 결정적인 증언들을 추가로 수집하는 데 성공합니다. 후쿠시마현 니시 시라카와군에 위치한 꽃집의 주인이 카미야에게 투구꽃을 69폭이나 판매하였다는 증언에 더해 카미야가 살던 집 외에 별도의 아파트를 빌려 그곳에 주기적으로 드나들었다는 사실, 카미야가 쓰는 호실만 수도세와 전기세가 비정상적으로 많이 나왔다는 정황 등이 드러난 것인데요. 이에 경찰이 해당 아파트 호실을 수색한 결과 다다미에서 투구꽃에도 아코니틴 성분이 검출되죠. 카미야가 약국에서 캡슐형 강장제를 대량으로 구매하였다는 것, 직접 만든 영양제를 리사코에게 꾸준히 복용시켰다는 것, 그날 공항에서도 카미야가 리사코에게 영양제를 먹이는 것을 보았다는 친구의 증언 등을 토대로 그가 아내를 계획적으로 독살한 것이라 판단한 경찰은 카미야를 다시 기소하여 추궁하였습니다. 제가 범인이라면 그것을 증명해주세요. 투구꽃의 독은 즉효성이 있습니다. 리사코는 저와 헤어진 지 3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죽었어요. 이것을 어떻게 설명하실 건가요? 저는 아내의 죽음과 관계가 없습니다. 그렇게 말할 줄 알고 있었다는 듯 논리정연하게 받아치는 카미야에게 경찰은 아무런 대꾸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의 말대로 아코니틴은 즉효성이 있는 독으로 단 1g만 섭취해도 30분 이내에 몸 곳곳에서 치명적인 증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데요. 카미야는 그날 리사코와 함께 비행기에 탑승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시간의 공백은 그에게 있어 완벽한 알리바이가 되어주었죠. 이후 카미야는 일전에 그랬던 것처럼 언론들과 인터뷰를 진행하고 방송에 출연하며 자신의 억울함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는 정장을 차려입고서 밝은 모습으로 촬영에 임했고 자연스레 웃으며 진행자와 이야기를 주고받았는데요. 방송을 본 누구도 그가 아내를 독살한 범죄자라고 생각하지 않을 정도로 여유가 넘쳤죠. 그런데 한 어부의 신고로 사건은 또다시 전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카미야 치카라, 그 사람에게 보고를 팔았죠. 1000마리도 넘게요. 카미야가 보고를 대량으로 구매하였다는 사실을 추가로 얻어낸 경찰은 그때까지도 보관해오던 리사코의 혈액 샘플을 꺼내어 최신 장비가 마련되어 있던 토호쿠 대학에 보내 조사를 의뢰하는데요. 그리고 리사코의 혈액에서 아코니틴뿐만이 아닌 테트로도톡신, 즉 보고독 또한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밝혀내죠. 하지만 그럼에도 3시간의 공백은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사건의 미스터리와 리사코의 억울함을 모두 풀어내려면 이것을 설명할 수 있어야 했는데요. 이야기를 전해들은 오노 요키치는 다시금 각종 서적들을 탐독하며 테트로도톡신에 대하여 공부하기 시작했죠. 이쯤 경찰과 오노는 카미야의 범죄를 99% 확신하고 있었고 3시간의 공백만 해결된다면 남은 1%를 마저 채워넣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오노는 찾아내고야 말았는데요. 기량작용, 서로 반대되는 영향을 끼치는 요소가 서로의 효과를 방해하여 상쇄하는 작용, 즉 투구꽃의 아코니틴과 보고의 테트로도톡신이 서로 간 기량작용을 일으키는 독이었던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독은 동시에 몸에 들어오게 되면 즉시 서로를 방해하기 시작하는데요. 테트로도톡신은 나트륨 이온의 이동을 막고 신경을 차단하지만 아코니틴은 이와 반대로 나트륨 채널의 통로를 과활성화시켜서 이온을 증가시키기 때문이죠. 때문에 두 가지 독을 적절한 배합으로 함께 복용하게 된다면 신체 내외적으로 별다른 이상 증세를 느끼지 않게 됩니다. 단 이렇게 발생하는 기량작용은 언젠가 끝나기 마련인데요. 테트로도톡신의 반감기가 아코니틴보다 짧기 때문에 몇 시간이 지나면 몸속에서는 테트로도톡신이 사라져 아코니틴만 남게 되고 홀로 남은 아코니틴은 그제서야 즉효성을 발휘하게 되는 것이죠.
캡슐 하나분 기준으로 보고독과 투구꽃 독의 기량작용이 무너지고 이를 복용한 사람이 사망에 이르게 되는 시점은 3시간이었습니다. 오노는 공판에서 자신이 밝혀낸 이러한 사실들을 증언하였는데요. 그렇게 드러나게 된 사건의 전말은 생각 이상으로 충격적이었죠. 투구꽃과 보고를 대량으로 사들인 카미야는 주변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고 아파트 빈방을 하나 계약합니다. 그리고 빚까지 내가며 고가의 실험기구들을 입수해 방 안에 설치하였는데요. 이후 투구꽃과 보고로부터 맹독을 추출해내는데 성공한 그는 기량작용이 일어나는데 필요한 배합식을 알아내기 위해 실험용 쥐를 구매하여 동물 실험까지 진행했죠. 그렇게 몇 년에 걸친 준비로 맹독의 추출과 배합까지 모두 완성해낸 그는 약국에서 구매한 캡슐형 강장제에 약 대신 자신이 제조한 독극물을 주입합니다. 이후 리사코와 결혼한 카미야는 그녀와 주변 사람들이 의심하지 않게끔 멀쩡한 알약을 꾸준히 먹였고 리사코가 사망한 날의 오전에만 그녀에게 독이 든 캡슐을 먹인 건데요. 체내에 들어간 독 캡슐은 그의 예상대로 기량작용을 하며 시간을 벌어주었고 그렇게 카미야의 알리바이가 완성된 것이죠. 경찰은 조사 과정 중 카미야가 1981년부터 투구꽃과 보고를 구매했다는 사실 또한 알아냈습니다. 1981년은 카미야의 첫 번째 부인이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한 해였는데요. 이전에 두 아내 또한 리사코처럼 독살당했을 거라는 추측에 경찰은 그의 과거 범죄 가능성도 들춰보려고 했죠. 실제로 두 번째 아내였던 나치에는 리사코처럼 생명보험에 가입된 상태로 사망했고 이것으로 카미야가 천만엔 하나로 1억 원에 달하는 보험금을 지급받았다는 사실도 밝혀집니다. 하지만 너무나 오래전의 일들이라 이와 관련된 증거는 찾을 수가 없었는데요. 카미야는 수년이 넘도록 구매해온 투구꽃과 보고 모두 관상용 혹은 식품회사 창업 준비용이었다며 혐의를 극구 부인했죠. 결국 세 번째 아내 리사코를 독살한 혐의로만 재판에 다시 넘겨진 카미야는 1994년 무기징역을 선고받습니다. 카미야는 유죄 판결을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하였지만 결과는 바뀌지 않았는데요. 복역 중에도 자신의 무죄를 꾸준히 주장한 카미야는 두 권의 책까지 집필하면서 이전처럼 다시금 언론의 관심을 끌어보려고 하였죠. 하지만 이미 무너져 내린 그의 성에 눈길을 주는 이들은 없었습니다. 너무나도 명백한 살인, 독살된 아내 혹은 아내들. 그는 무기징역수로 복역하다가 2012년 7월 73세의 나이로 쓸쓸히 사망하게 되죠. 전문가도 알지 못했던 두 가지 맹독의 기량작용 발견, 맹독을 추출해내고 그 배합식을 찾기까지의 긴 과정, 각종 장비들에 더한 잔혹한 동물 실험, 그리고 그것을 자신의 아내에게 건네기까지 가히 천재적인 완전 범죄 트릭을 꿈꾸었던 카미야의 살해 여정은 그렇게 막을 내렸습니다. 자칫 미제로 남을 뻔했던 사건은 친구의 억울한 죽음을 대신하여 파헤쳐준 친구들과 진상조사를 위해 발벗고 나선 몇 명의 기자, 직감 하나만으로 심장과 혈액을 수년 넘게 보관하고 그 비밀마저 밝혀낸 법의학자 오노 요키치에 의해서 결국엔 세상 밖에 드러날 수 있었습니다. 일본의 투구꽃 살인 사건은 그때도 지금도 전례 없는 범죄로 남아있죠. 기묘한 밤이었습니다.